서울이 평당 2억 시대랍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상급지만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서울에 무슨 아파트가 원밸리였나? 50몇 평짜리인가 그게 106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냥 아파트인데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반갑습니다. 천연비TV의 봉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무세리더 송로봇입니다. 네, 영상 뭐 자주 나오신 분입니다. 제가 같이 법인학원 행님이기도 하고 부산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하는 행님이고요. 24년 부동산 전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년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됐는지,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25년 부동산 전망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도 25년 어떻게 흘러갈지 감히 뭐 전망 정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책임지지 않습니다. 형님 책임질 겁니까? 책임은 못 지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형님이 뭐 이거 딱 말해놓고 된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와가지고 막 소송도 내라. 책임 안 지죠. 책임 안 지죠. 책임 안 집니다. 간단하게 가볍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24년 하반기는 어땠습니까? 24년 하반기는 저번에 전망했을 때 이제 대출 규제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을 거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대출 총량제 및 그리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서 원래는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올라갔어요. 시중금리 가상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이제 거래가 좀 확실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정치 리스크가 터지면서 하반기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강보합이나 약보합을 예상했는데 금리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얘기했는데 정부 정책도 DSR을 많이 묶으면서 돈도 많이 묶고 그 다음에 금리도 원래는 떨어질 추세였는데 정부가 뒤에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서울이 너무 좋아지고 경기도 너무 좋아지고 거래도 너무 활발하니까 금리를 가상금리를 그냥 뒤에서 은행에 뒤에서 찔러가지고 올려버렸어요. 원래 3.5%였던 게 막 4.5%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반기에 많이 힘들었던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레미안 포레스트 이런 것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마피도 나오고 또 어디 지역이 또 힘들었죠? 수도권 광명 같은 이런 지역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완전 아마 가장 좋은 투자 진입 아니면 실거주 매수 기회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할 때 사실 실거주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잡아놓으면 진짜 좋거든요. 레미안 포레스트도 그랬어요. 자기 주위에 돈 있으면 실거주 사면 무조건 사라. 현금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피가 뜨고 주위에 딱 비교해봐도 1억 이상 오를 게 뻔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기회였는데 아무튼 24년은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나 금리들이 오르면서 뭐 좀 약간 약보합이나 좀 약세였다. 그것도 폭락은 아니었잖아요. 일부 이제 금매 마피 단지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폭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24년도 키워드는 양극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금융화, 대출과 유동성 금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치 리스크 이렇게 흘러갔다고. 대통령 계엄령 선포 그게 이제 이어져서 이제 25년 전망을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25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망인데 책임 완전 됐습니다. 25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시장 전망을 하기 너무 외부 요인들이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몸살이는데 아무도 제대로 얘기 안 한다. 여기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게 아주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다. 사람들이 상저하고 상고하죠. 상반기에는 오르고 하반기에는 내린다 이런 사람들 있고 막 많은데 형님 일단 결론만 그럼 상저하고 이렇게 하면 상저하고 이렇게 하면 뭐라 생각합니까? 상고하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정권이 어떻게 될지 이런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중반기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반쯤에 그 뒤에 또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하고가 될 수도 있고 다시 경색이 올 수도 있고 왜냐면 또 금리나 이런 것도 묶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겠죠. 일단 25년도에 트럼프 된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수출이 안 좋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1%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을 리가 있나.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불안한데 어떻게 될 것이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 대출 규제는 또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DSR 3단계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할 건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중반기가 강화될 거라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탄핵 시국에서 과거에도 12월 달에 탄핵이 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 그 3개월간은 좀 거래가 심리가 많이 죽어 있다가 여러 가지로 소비 심리나 부동산 심리 자체가 3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제 정치 리스크가 사라지고 대선을 하고 났을 때 이후는 거래가 급격하게 살아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리스크가 거치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되면서 폭등을 했죠. 그래 기다리던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폭등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그런 걸 따졌을 때 정치 리스크가 희석되고 이제 해소되는 한 5월경쯤에 확실히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경제 금리 유동성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분명 수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 경제가 안 좋을지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내수경기 활성화와 건설업을 부양하는 것 말고는 맞죠.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은 어차피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해서 뭐 트럼프랑 협상 때문에 정해지는 거고 제조업과 수출이 안 좋아질 때 살릴 수 있는 게 내수경기 활성화하고 그거밖에 없는. 그래서 알다시피 정부에서 벌써 예산 초기 집행하고 상반기 집행한다죠. 그 다음에 뭐 추경한다고 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세계 경기도 어렵고 환율도 높고 트럼프 돼가지고 경제성장도 낮아질 거고 다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만 올라? 막 이렇게 하면서 폭락을 얘기하는데 형님 말대로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 할 게 없으니 경기를 살릴 게 없으니까 내부에서 경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풀면 이 돈이 부동산이든 뭐든 올라갈 거잖아요. 일단 이 돈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돈 푼 걸 봤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때 자산 투자 쪽으로 먼저 유입되는 게 눈먼 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주식이든 뭐든 들어갔다가 그 뒤에 결국 돌아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고 경제가 안 좋고 무조건 부동산이 침체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빼고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게 23년도예요. 23년도에 부동산이 폭락했습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오히려 핵심지는 반등했고 나머지는 하락했지만 핵심지는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맞네. 23년 경제성장률을 보시면 분명히 안 좋지만 네. 22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24년도에는 회복을 하고 반등을 약간 하는 시기였죠. 데드캣 바운스라고 폭락론자들이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경제가 안 좋다 해서 부동산이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다. 그 코로나 때만 봐도 마찬가지. 그래 돈을 얼마나 풀고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하냐에 따라 필수제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수하게끔 만들어주면 이게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럼 5월달에 그러니까 정책 리스크가 거쳤을 때가 좋을 거라고 했는데 또 다른 또 뭐 호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내수경기 활성화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내리고 환율 때문에 못 내린다 한들 지금 알다시피 작년에 가상금리를 너무 올리면서 주담대 금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안 내려가도 가상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게 어렵겠지만 지금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가상금리는 뭔지 기준금리는 뭔지 이런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원래 금리는 뭐 몇 프로 안 되는데 은행에서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좀 몇 프로 위에 더 얹는 거야. 그래서 더 얹어서 줬는데 작년에는 정부에서 은행한테 야 너가 가상금리 더 올려갖고 더 받아라 금리를 높여라 이랬고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 가상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년도 중반에도 그랬었거든요. 24년 중반 그것처럼 아마 지금도 벌써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가상금 내려야 해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도 불러놓고도 그랬고 금감원장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드러날수록 중반에는 가상금리는 계속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시중금리는. 작년에 24년에 은행들 지금 영업이 뭐 몇 조씩 벌었답니다. 그 다 우리 다 서민들 나도 형님 한 달에 1,000만원씩 이자 늦게 냅니다. 이자 너무 올라가지고 저 진짜 돈 너무 많이 내는데요. 이 가상금리라는 게 있어서 내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계속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 그래서 이제 금리와 그다음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제 중반기쯤에는 그런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좀 더 거래량 활성화되면서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에 그렇게 시행될 예정이고 좀 연기된다고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작년에 9월달에 2단계가 실행되기 전에 7, 8월달에 거래가 가장 많았어요. 왜냐면 빨리. 그렇죠. 그게 또 맞물리는 게 그러면 7월 전, 5월, 6월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중반기에 거래가 모든 게 좀 몰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어디 가도 분위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기회인 거야. 무조건 지금 리스크들 해소 안 돼서 사람들이 움츠렸을 때 지금이 항상 가장 쌀 때 사는 지금이 가장 기회라고. 근데 지금 말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거주 그리고 또 다 사라는 게 아니고 상품 따라 다 다르니까 우리 책임 안 지니까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지역마다 특성마다 어떤 물건마다 사야 될 시기가 있는 건데 그래도 특정 물건을 사는 시기가 지금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구독 안 누르신 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댓글 안 누르신 분도 있죠. 뭐하노? 지금 눌러야지. 구독, 좋아요. 우리가 이제 봄에 여름이 오기 전에가 조금 좋아질 거고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권에 따라 제가
어떤 정권이 결국에 다시 이제 뭐 정권을 이어받느냐에 따라 뭐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계속 그대로 이어졌을 이어가는. 때랑 그 다음에 다른 정권으로 교체됐을 때는 뭐 이야기. 이재명 정권이 될지 그렇죠. 누가 다른 뭐 될지. 민주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네, 네.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계속 그대로 유지됐다고 간다.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규제 완화 이런 게 기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총선 등 이제 뭐 정치 결과가 아니 정치 지금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추세로 갈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해왔던 게 뭐냐면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지만 이게 징벌적 과세나 이런 걸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막혔던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부동산이 폭등을 하게끔 만들진 않았어요. 소극적인 규제 완화 및 그 다음에 대출을 조율해가지고 시장을 계속 조율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대출을 풀고 좀 상승할 것 같으면 대출을 쪼고 이런 기조는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좀 똑똑하게 하다고 정말로 생각했어요. 좀 핀셋 핀셋을. 규제 완화, 그 다음에 현명하게 이제 경제를 이제 조율을 이제 대출을 조율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 경기를 자기 입맛대로 좀 조율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동성 관리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하면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다. 지금과 계속 가는데 분명히 상승을 많이 하면 대출을 좀 누를 것이고. 계속 분위기가 안 좋다면 금리를 조금 낮추거나 대출을 완화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도권과 지방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수도권은 대출을 계속 강화하지만 지방 지방은 좀 쪽은 풀어준다. 풀어줄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원화 정책을 갈 가능성이 미분양도 이제 슬슬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어. 지방에 미분양이 많으니까 그 지방에 미분양 가진 사람은 5년 양도세, 비과세 이런 거 옛날에 했다고. 이명박 정권 때. 이게 진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 19일날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또 활용하고 있는 게 밑에만 지금 딱 조율하게 공시가격 2억 이하는 질세 중과를 완화하고 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쪽은 핀셋 쪽으로 이제 우리한테 뭐 시장을 살리기 적정하게 살리기 너무 자극을 해서 너무 수도권까지 상승하는 것보다는 일부 이렇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일부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 정도만 아마 해서 우리한테 기회가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뭐 취득세 완화 이런 것도 그다음에 양도세도 뭐 이렇게 세율을 낮춘다거나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대로 그냥 왔던 대로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정도로 보고.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 이제 한 가지를 우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말했다시피 25년도는 전월세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신축 입주가 없는 시기예요. 근데 맞아요. 그런 윤석열 정권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또 다를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아마 계속 지금 전세 대출 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대출 규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엔 돈으로 좀. 그러면서 약간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뭘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도 지금 매매 시장처럼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세가 또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요. 시장은 그대로 지금과 비슷하게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 또 하나가 총량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떤 총량제? 대출 총량제. 대출 총량제. 이게 지금 작년에는 하반기에 확 아무 대출을 못하게 막아버렸죠. 총량제를 초과해버리니까 지금은 이게 분기별로나 월별로 관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와 달리 확 오르다가 확 멈추는 이런 시장보다는 중간중간에 3개월마다 대출이 조금 멈췄다가 다시 하고 멈췄다 다시 하고 해서 시장이 너무 과열될 때 중간중간에 멈췄다 가는 이렇게 약간 안정적인 상승을 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지금 2년, 3년 동안 해오고 보면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왔었을 때는 또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유력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씨의 공약을 보면 이게 막 시중에 흘러다니는 너무 개담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자번에 이제 대선 공약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1주택자나 실거주자들은 자기도 자기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하면서 다주택자들은 계속 압박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거래는 막겠다, 투자자들 유입이나 투기 거래는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토 보유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 그다음에 기본 금융, 그다음에 국토 이렇게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신생아를 이제 신생아 비율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보면 대출을 막 해준다. 근데 모든 게 솔직히 정책이 보면 돈을 푸는 정책이에요. 근데 대기업 활성화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고 이거 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에 돈 푸는 거밖에 없어요. 기본 금융도 그냥 아무나한테 1,000만씩 다 대출하는 거. 그러면 시중에 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은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아는 공식이잖아요. 약간 민주당이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정반대로 이게 가는 거죠. 왜냐면 돈이 풀어주니까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는 건데
그러면서 투자만 막으면 무조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인 거지. 그러니까 규제는 또 강하니까 그렇지. 물건은 더 잠길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지금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이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돈은 푸는데 거래를 함부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한 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종부세랑 국토보유세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뭐 거래도 다 막을 거니까 한 개로 완전히 다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여기는 양극화가 완전 초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느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니까 수출도 더 안 좋아질 상황이니까 어떻다? 하급지는 더 악화될 것이고, 돈은 이게 풀린 돈은 상급 돈 버는 사람한테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이 평당 2억 시대라는 거야. 그래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될까 이게 예상을 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상급지만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서울에 무슨 아파트다 원밸리였나? 50몇 평짜리인가 그게 106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냥 아파트인데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개, 이번에 제일 또 말했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공급 부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 만약에 윤석열 정권은 전세대출 규제로 이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면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임대차 3법 강화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수단을 또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 임대차 3법. 그러니까 그 2년하고 2년 더 살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걸 이제 무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대단하다. 이렇게 되면은 더 진짜 시장의 물건이 잠시 폭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훨씬 더 시장의 폭등과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떻다? 다주택자는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거고 투자자는 압박을 받을 거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는 엄청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세팅을 해서 좋은 것만 우리는 갈아타고 정비사업료 같은 것도 진행 자체의 속도는 엄청 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히 하지만 대응을 미리 많이 해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주택자들은 몇 년 전부터 다주택자들이 못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세가 너무 높아서. 근데 지금도 실거주들하고 만 위주로만 해도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요.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막 올리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은 전세하고 월세를 공급하는 좀 사실 뭐 착한 임대인인데 이거를 약간 투기권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못합니다. 다주택자가 못 돼요. 정권이 바뀌면 이제 진짜 더 심합니다.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년은 이제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권이 갔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정도 마무리를 줘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편은 뭐 할 거예요 우리? 어떤 투자 상품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아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시장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2부로 넘어갑니다.